자극적인 내용으로 도파민이 들어오면 도파민 양이 많으니까 도파민을 줄인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 자극적인 내용을 그만뒀어. 그러면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부족하게 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고 의욕도 없고 네. 약간 우울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을 또 찾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거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를 네네.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거 왜 좋냐라고 네. 얘기를 하면 세상을 바꾼 천재들 네.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공통적으로 약간 몰입적 사고를 한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이 몰입적 사고 이게 네. 어떤 건가요? 정택 대표님은 뭐 사업을 하시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해야 네. 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네. 근데 당장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연속해서 생각을 얼마나 하시나요? 그게 조금 생각하다가 또 다른 일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몰입적 사고는 제가 정의하기를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답이 안 보이면 포기를 해요. 뭐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네 하고 포기를 하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뭐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몰입적 사고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진전이 없는데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몰랐죠. 그냥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오래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생각을 하면 계속 변화가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우리 뇌는 자동 목표 지향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계속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잠재력이라고 그럴까요? 네. 시냅스 활성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량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문제가 쉬우면 뭐 짧은 시간 안에 답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네. 문제가 어려우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차이예요. 이제 그러다가 연속으로 한 며칠 3일 이상을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50시간 뭐 대략 50시간을 연속으로 생각하면 부연속적으로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상태가 되면 딱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고도의 몰입 상태가 돼요. 다른 잡념이 하나도 없이.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되면은 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수시로 나오고 내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기분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더 오래 생각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뭐 몇 주일 몇 달간 유지하는 거는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거지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게 재밌으니까 네. 계속하기에 대해서 이제 난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몰입적인 사고를 통해서 저희 분야의 이제 난제들을 여러 개를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능력은 우리 분야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 세계적인 날고 기는 그 천재들도 해결 못한 문제를 제가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개를. 그래서 내 능력은 그분들의 능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몰입적 사고를 하니까 그 난제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세상을 바꾼 옛날에 천재들도 혹시 몰입한 게 아닐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뉴턴이죠. 뭐 제일 유명한 천재는 뉴턴인데 뉴턴의 가장 큰 업적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뉴턴에게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고 물으니까 뉴턴이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하나같이 몰입을 했고 저의 업적을 이룬 것들이 다 몰입적 사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남들도 나만큼 열심히 생각한다면 그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그 말이 사람들 나보고 천재 그러는데 당신들 나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당신들도 나만큼 생각하면 비슷한 결과 얻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아인슈타인도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단지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분들 말고도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몰입을 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그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이게 몰입이라는 거는 이제 뭐 집중해서 고도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건데 네네.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거냐? 뭐 예를 네. 들어 내가 전혀
전혀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고민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웬만큼 어려운 문제는 다 돼요. 그런데 내가 지식이 전혀 없다. 그럼 네.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니까 되게 이제 몰입하기 전에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기억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고 듣고 공부하고 뭐 이런 그 모든 거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인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어마어마하고 나는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는 의식되지 않고 있죠. 무의식으로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최근에 내가 얻은 어떤 기억으로부터 나오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게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그런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이 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왜 몰입 상태만 되면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저희 같으면 이제 저는 이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아이디어를 중요시 여겨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야 논문도 쓸 수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아이디어가 한 3개월에 하나 좋은 아이디어가 6개월, 1년 뭐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근데 제가 몰입 상태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하루에도 여러 개가 나와요. 하루에도.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경험하고 이제 사람의 두뇌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저희 분야의 난제에 도전을 한 거죠. 어쨌든 계속 생각하다 아무 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어떤 불연속적인 상태가 되고 기분이 어쨌든 좋은 상태가 된다. 예. 그럼 이제 그 상태를 활용하면 제가 알고 있는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어쨌든 제가 재료 분야에 알고 있는 난제들은 다 해결했고 그거는 알고 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천재들도 다 그렇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몰입할 때만 이런 천재성을 발휘하지 몰입하지 않을 때는 그다지 천재가 아니에요. 그걸 또 알으셔야 되는데 뉴턴이 언제 그 업적들을 다 했냐면 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패스트.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시골 고향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2년간 머물면서 그러니까 몰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년간 머물면서 얻은 업적이 뉴턴의 대부분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2년간 몰입해가지고 얻은 업적이 뭔가 시골에서 이제 조용히 한적하게 그런 거죠. 시간을 들여가지고 무언가 집중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몰입을 한다는 거가 이제 좋다는 건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요즘에 어떤 현대인들은 이거랑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특히 뭐 요즘에는 뭐 정말 드라마도 잘 못 봐가지고 1시간짜리도 집중 못 해가지고 이제 뭐 15분짜리 요약본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면 안 좋은 상태겠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집중력을 많이 떨어뜨린 거가 이제 TV였다고 얘기를 해요. 바보 상자.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이 이제 다 누구나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자극적인 내용,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쇼츠 이렇게 그런 자극적인 내용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데 우리 그 의식의 원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이제 무대에 비유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이론이 이제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버나드 바스 박사의 그 이론인데, 그러니까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 뭐 영어로는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어리 오브 컨셔스니스라고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의식을 무대에 비유를 해요. 그리고 그 의식의 내용은 이제 관중들한테 생중계가 되는데 그 청중들, 그 관중들이 장기 기억, 시냅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터득했던 모든 장기 기억 거기에 이제 생중계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의식의 내용이. 그러면 의식을 누가 차지할 거냐? 그거는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센 애가 그 의식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작으면 다른 잡념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러면은 자극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진전이 없으면 자극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잡념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그런 들어오는 잡념은 무작위로 들어오죠. 뭐 이렇게 무작위로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불안한 생각. 불안한 생각을 해야 걱정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쓸데없는 걱정이라든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그게 이제 생존에 유리하대요. 불안한 그럴 생각이. 것 같아요. 왠지 걱정을 원시 시대 때부터 맞아요. 낙관주의자들은 다 죽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걱정하는
있는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싫잖아요. 네. 싫으니까 뭐에 그걸 잊으려고 그래요. 그냥 뭔가에 빠지려고 그래요. 이게 계속 연계가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자극이 센 그런 뭐 동영상이나 여기에 빠지게 돼. 그걸 피하려고. 내가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안 좋으니까 뭔가에 빠지고 싶어 하는데 그걸 나를 가장 쉽게 빠뜨리는 것들이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빠지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감 물질이 나와요. 도파민이라는 쾌감 물질이 나오는데 도파민이란 물질이 나오면 이제 우리 몸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 그러니까 쾌감 물질이 나오면 이제 우리를 고통의 물질이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쾌감이 너무 많으면 이게 여러 가지 해로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항상성 때문에 고통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평형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도파민 양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자극적인 내용으로 도파민이 들어오면 이제 도파민 양이 많으니까 도파민을 줄인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 자극적인 내용을 이제 그만뒀어. 그러면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일종의 중독처럼 굉장히 비슷해요. 네.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 부족하게 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고 의욕도 없고 약간 우울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을 또 찾는 거예요. 더 큰 자극. 왜냐하면 같은 자극으로는 또 예전만큼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더 큰 자극을 찾고 이런 거 악순환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계속 못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ADHD 환자가 늘고 있대요. 네. 늘고 있고 맨프레드 스피처라는 분이 그 디지털 치매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집중하는 능력을 잃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극을 더 강한 거를 계속 찾다 보면 더 짧은데 또 강렬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찾는데 이게 뭐랄까 이 뭐 마케팅이랄까요? 어쩔 수 없이 또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또 그런 걸 또 이제 계속 권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기 너무 쉬운 플랫폼들이 많아졌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현대인들은 이제 이 천재성을 발휘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거에 자연스러운 흐름은 이제 집중력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이제 소수들은 이제 이런 걸 다 이용하고 고도에 집중된 상태를 가요. 일부러 따로 만들어내는 거군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고도로 집중된 상태를 가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의 차이가 굉장히 난다고요. 이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명을 다 활용을 해서 더 몰입을 해서 더 성과를 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게 집중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인가요? 맞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1위입니다. 개인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70조 원이 넘는데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혹시 아세요? 일주일에 100시간 일한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100시간. 그러면 일주일에 100시간이면 주말도 없이 토일 다 합해서 우리가 하루에 14시간을 일을 하면 9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일 생각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하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몰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앨런 머스크가 자기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몇 시간 일한다고 그랬냐면 120시간을 일했대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몰입 상태에 사는 거고 근데 이런 몰입 상태에 있으면은 아이디어도 물론 뭐 놀라운 아이디어도 잘 나오지만 즐거워요. 그러니까 즐겁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의 첫 번째 직장이 아타리라는 게임 개발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 그 놀란 부시넬이 스티브 잡스를 회고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출근한 첫날부터 그 야근을 하면 이제 건물에 보안 장치가 있어가지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해제해달라고 하고는 첫날부터 책상 밑에서 2년 동안 쪽잠을 자면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벽돌 깨기라는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게임을 개발해서 아타리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제 그걸로 애플을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책상 밑에서 먹고 자고 그것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몰입을 경험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뭘 경험하게 되냐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기분도 좋다라는 걸 알게 되죠. 저는 이제 연구를 하니까 이런 상태가 왜 만들어지나를 연구를 했고요. 보통 이제 기업하는 분들은 몸으로 경험으로 알아요. 어떤 거를 죽어라고 그것만 하면 즐겁다. 재미가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체화돼서 그걸 알기 때문에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회사 직원들하고 그걸 같이 합니다. 그걸 이제 저는 몰입의 관점에서 이제 다 이제 해석을 하는데 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애플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이폰을 이제 개발해서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아이폰을 개발할 때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패드가 먼저 개발이 됐어요. 펜으로 이렇게 써 네. 화면을 터치스크린 하는 펜으로. 네. 그 스티브 잡스가 보니까 펜으로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애플에 야 펜으로 쓰지 말고 손으로 하는 거를 한번 개발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패드를 손으로 쓰는 거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휴대폰 화면을 손으로 하는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주 비밀리에 직원들도 완전히 아무도 모르게 그 개발팀 사람들만 그거를 퍼플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퍼플 프로젝트. 그거를 6개월간 집에 안 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했대요. 그래서 퍼플 돔이라고 그랬대요. 네. 기숙사, 퍼플 기숙사다. 네. 어느 정도였냐면 신혼여행도 못 갔답니다. 네. 거기에 개발해 신혼여행도 그때 못 갔대요. 6개월을 거기서 먹고 자고. 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그런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이폰이 개발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야, 근데 이거 듣는 분들은 아니 저런 악독한 사장이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 그렇게 모여서 하나의 일에 그냥 완전히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그렇죠. 일어난다는 거죠. 네, 결국에 네. 이제 그걸 체화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의식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사람들도 네, 있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이 현대인들은 이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뭔가 좀 집중을 못하고 뭔가 좀 그 나의 천재성을 꺼내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아까도 네. 잠깐 뭐 디지털 치매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러면 핵심은 스마트폰일까요? 이 스마트폰부터 뭐 없애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실 스마트폰이 유용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스마트폰을 포기하기보다는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몰입 능력을 자꾸 길러라. 그러니까 몰입 능력을 자꾸 기르면은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가 현대 문명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이 될수록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이걸 그냥 엔트로피 법칙으로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무질서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트로피는 네. 무질서한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게 엔트로피 법칙인데 세상은 자꾸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간다. 이제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부분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이 생명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현상은 정보 처리에 의해서 스스로 확률을 줄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물하고 무생물하고 다 엔트로피 법칙은 다 적용이 되는데 이제 무생물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정보 처리를 해서 스스로 확률을 줄여가요. 그러니까 네. 생명 현상이라는 거 보면은 아무런 랜덤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조직적인 네, 상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정보 처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면은 확률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정보 처리에 의해서 어떤 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있으면 확률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DNA라고 하는 그런 정보, 그거를 이제 왓슨하고 크릭이 찾은 거죠. 이제 이거를 그 물리학자 뭐 아주 유명한 뭐 그 양자역학의 슬레징거 네. 이퀘이션 하면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가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게 엔트로피 법칙으로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게 정보가 있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이제 그 왓슨하고 크릭이 그걸 이제 코드라고 그랬는데 그걸 찾은 게 DNA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DNA가 전해지고 우리 뇌가 정보 처리를 하고 시냅스가 정보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엔트로피를 줄이는 건데 문명이 발달한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엔트로피가 낮은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구현하기가 낮은 그런 상태로 자꾸 가는 게 문명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아주 낮은 네. 그런 상태로 가는 게 문명의 발달인데 만약에 그런 문명에 사는 내가 그렇게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걸맞게 내가 고도로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계속 쫓기는 거예요. 네. 계속 집중을 못하니까 해야만 되는 상황에 계속 쫓기니까 마치 노예처럼 살게 돼요. 계속 네. 끌려다니니까 계속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 삶이 힘든 거야. 네. 무슨 얘기냐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힘들게 돼 있다. 차라리 원시 시대에 살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단순할 수도 게을러도 있고. 되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명을 누리는 대신 나도 거기에 걸맞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피곤하지가 않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명이 발달할수록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 기본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게 어찌 보면 문명의 발달인데 그런 거죠. 나는 태어났다고 그냥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 도태되는 사람이 그런 되는 거예요. 거니까. 네. 그게 사실 지금 저도 뭐 저희가 재테크 채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뭐 돈 상관없어 그냥 열심히 일만 할 거야 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그 이 시대에 따라서 또 막 다른 것들도 해가면서 그렇죠. 네. 또 속도를 또 올리는 분들 네. 이 차이가 결국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얼마나 힘들게 사느냐 또 뭐 즐겁게 사느냐를 또 가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네. 또 와닿는 부분도 좀 있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원흉이기는 하겠지만 이거를 내가 놓는 순간 이 네. 문명에 원하는 그 기준을 또 못 맞추니까 그렇죠. 이건 네. 이거대로 하고 그렇죠. 나는 나대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아. 책 같은 거를 좀 보라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하고 저도 책 좀 보세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책 같은 거 보는 거는 좀 여전히 좀 유효할까요?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자연 법칙이 어떻게 가냐면요. 왜냐면 우리도 자연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나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어떤 산에서 물을 막 이제 뿌려요.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서. 그럼 물이 아래로 흘러간다고요. 어떤 경로를 이렇게 만들면서 흘러가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자연 법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네. 하면 되는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요. 네. 더 높은 데로 안 가죠.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른다. 네. 절대로 아래 낮은 데서 위로 가지는 못한다. 근데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지만 또 얘가 계속 굽이굽이 이렇게 꼬불꼬불 간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왜 경로를 그렇게 가느냐? 그거는 장벽을 낮추는 장벽이 이렇게 높으면 그 장벽이 낮은 피해서. 데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고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엔트로피 법칙을 만족하고 장벽이 낮은 쪽으로 가요. 이거를 한마디로 세상은 가장 확률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은 가장 확률적으로 진행한다. 네. 딱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딱 이렇게 가고 나도 이렇게 가고 있고 네. 사회도 이렇게 가고 있고 전부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의 어떤 삶의 행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제 시냅스, 장기 기억인데 장기 기억은 원래 태어날 때는 거의 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 살 때 하나도 안 깔려 있잖아요. 네. 기본적인 것만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있고 네. 그런 상태로 사람의 뇌가 태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되고 걸음마를 통해서 막 말을 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깔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 시냅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할 수 있는 능력, 걸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선천적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이 키운 아이는 걷지를 못하고 말을 못해요. 늑대가 키운 아이, 네. 야생아. 그건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걷는 능력, 말하는 능력도 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네.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시냅스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거는 부모의 영향을 받겠죠. 부모하고 인터랙션을 많이 그렇죠. 하고 그리고 환경, 내가 내 친구들, 내가 다니는 뭐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네.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행로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네. 나는 뭐 내가 뭐 자유의지를 갖고 실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네. 겁니다. 근데 그 내 인생이 잘 흘러가면 문제가 없어. 네. 뭐 잘 흘러가는데 네. 그런데 내 인생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흘러가는 거가. 네. 또 앞으로 흘러갈 것도 대강 예측이 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네. 이제 이런 상태인 사람들이 이 경로를 바꾸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 경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경로를. 그럼 이 경로를 바꾸려면 내 시냅스를 바꿔야 돼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거 있고 새로운 이제 시냅스 개선을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 깔아놓은 게 많은데 프로그램들이 막 많은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새로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가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는 네. 거죠. 이게 이제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그거는 의식밖에 없어요. 의식의 무대가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의 내용을 바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대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럼 의식의 내용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의 현재 상태의 환경. 그렇죠.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삼천지교, 맹모 삼천지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자를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는데 얘가 영향을 받으니까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걸 피하려고.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는 뇌과학을 모르고 이 엔트로피 법칙을 몰랐는데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환경이 영향을 미쳐요. 그다음에 또 누가 영향을 미치냐면 부모님, 그러니까 멘토, 부모님, 스승, 자기한테 어드바이스를 주는 친구들 뭐 이런 거겠죠. 선배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런 거에 총합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내가 현재 근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행로가 안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가장 쉬운 방법, 쉽고 좋은 방법이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 동안은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이제까지 내 환경하고는 다른. 또 특히 좋은 책이야. 나한테 좋은 책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인풋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식에.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좋은 책을 읽는 거. 그러니까 좋은 책을 나한테 좋은 책이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좋은 책이라고 나가 좋은 게 아니라 자신한테 좋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는 거가 이게 의식의 내용을 바꿔서 새롭게 생성되는 시냅스를 바꾸어서 내 행로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몰입을 이해하려고 뇌과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의도적인 몰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내용이 바로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무의식이 다시 의식에 영향을 주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몰입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거에 몰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를 하는데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려고 해. 근데 몰입도가 낮아. 그러면은 이 시냅스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시냅스가 컴퓨터 역할을 해요.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안 되니까 공이 쑥 지나가 버려. 이렇게 공이 싹 치려고 하는데 지나가 버리는 거죠. 너무 빠른 속도로. 이게 몰입도가 낮은 상태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야구에 대한 몰입도를 올렸어. 그러면 야구에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가 돼서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공이 오는 속도, 방향이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이 천천히 오는 것처럼 보여요. 다 계산이 되니까. 그리고 야구공이 축구공처럼 커 보여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그러니까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몰입을 한다는 것은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의식의 내용을 그 문제를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이제 야구에 몰입하고 싶으면 야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야구 생각하고 내가 야구만 보고 이미지로 내가 이미지 스윙도 하고 투수가 던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면 더 효과가 좋고요. 실제로 하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하면 비슷하게 이게 활성화가 돼요. 이게 이제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뭐든지 원하는 거에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경험을 해봐야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입을 하는 건 자기가 조금 경험해보고 효과가 있네 하면서 점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게 되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부부라면 이제 뭐 결혼할 때는 뭐 너무너무 좋아서 뭐 당신 없으면 못 산다 해서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제 그런 게 없어져요. 열정이. 그런 열의 감정이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도파민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기만 해도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도파민 분비를 하고 다시 열의 불을 붙이고 싶다 만약에 그런 부부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의 좋았던 그거를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근할 때 한 1시간 정도를 의도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좋았던 추억, 기억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를 1시간을 하고 한번 만나보면 조금 달라요. 감정이. 근데 그거를 열심히 했어. 내가 일주일 막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한 달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다시 불이 붙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백마 타고 온 왕자처럼 느껴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소설의 주인공 같고 영화의 주인공처럼 느껴져요. 이게 쉬운 겁니다. 이게 비교적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시간만 하고 만나봐도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의식의 어떤 내용을 올려놓으니까
효과가 있네. 그게 옛날에 무의식을 또 끌고 오고 약간 이런 거라고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좋은 기억을 제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걸 생각하면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폭이 돼가지고 감정이 바뀌어,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효과가 있다 알면은 내가 이제 몰입하고자 하는 거에 이제 적용하면 돼요. 생각하는 시간이 연속될수록 효과가 좋고요. 왜 연속이 돼야 되냐면 시냅스가 활성화도 되지만 비활성화가 돼요.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비활성화는 더 쉽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 활성화시켰는데 한 1, 20분을 뭐 유튜브 보고 보면은 다 비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린다는 거는 시냅스의 활성화 속도가 비활성화 속도보다 빨라야지 이제 뭐 쌓여야지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산을 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래서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연속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내가 연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귀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주말이잖아요. 네. 토일.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방학, 긴 시간, 연휴 이런 거가 되게 귀중한 거예요. 몰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그거를 막 쓸데없는 걸로 막 나누지 말고 그때 중요한 거 한 가지에 몰입하고 이러면은 이제 몰입을 경험할 수가 있고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뭔가 인생이 또 바뀌기도 한다. 이게 예전에 그 책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막 이런 책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허무맹랑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거 약간 몰입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걸 되게 간절히 바라니까 계속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저게 전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하나 막 다가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게 어찌 보면 약간 과학적으로 설명도 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면 이제 그거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뭐든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돼요. 저는 아주 과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참의 명제에서부터 또 다른 참의 명제를 더하는 거예요. 참의 명제에서 출발해서 네.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참의 명제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참의 명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의 명제가 많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뭘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아라고 하나의 정리, 하나의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절히 바라면 원하는 이루어지는 네. 그 원리가 이런 원리일 것 같아라고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그걸 가설이라고 그래요. 가설. 가설 우선 만들고. 예. 그러면 그 가설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검증을 하면 돼요. 네. 정말 그게 적용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정말 실천을 했더니 100명이 했더니 몇 명이 했다.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게 워크한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게 워크한다. 그러면 이제 또 참의 명제가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간절히 바라며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자동 목표 지향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목표 지향 메커니즘. 이거는 노버트 위너 뭐 사이버네틱스의 창시자 노버트 위너가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고 뭐 아마 그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 성공의 법칙 그 사이코 사이버네틱스의 저자인데 이분이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적용을 했더니 잘 되더라. 이제 그래서 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알려져 있어요. 존 맥스웰이 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그게 나중에 성공의 법칙이라는 걸로 또 다른 제목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이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그걸 제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제가 이제 몰입과 뇌과학적으로 해설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어. 뭐가 되고 싶어.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을 계속해. 그러면은 그 생각이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강해지거든요. 그 목표가 강해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면 맹목적으로 그 목표를 추진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레기통에 3m의 이제 쓰레기통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종이를 접어서 이제 쓰레기여서 거기다 버리려고 그래. 내가 그냥 걸어가는 게 귀찮아서 던지려고 그래. 근데 꼬린을 시키는 게 목표인 거야. 꼬린을. 그래가지고 딱 던졌는데 꼬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이제 맞은 거죠. 목표가 추구가 된 거야. 그러면 짜릿하죠. 그렇죠.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런데 이게 겨냥해서 던졌는데 노골이 됐어. 그러면 짜증이 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목표를 세웠잖아. 지금 저기에 꼬린을 시키려는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세우고 어떤 행위가 성공과 실패는 굉장히 큰 자극이에요. 큰 자극을 만드는 거야. 우리 몸은 목표 쪽으로 가면은 쾌감의 보상을 주고 목표랑 멀어지면 짜증으로 처벌을 해주는 거야. 불쾌감으로. 그래서 자동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표 추구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다세포 동물이에요. 인간이. 단세포 동물 있죠. 아메바니 뭐 단세포. 다세포 동물은 그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포 채세포 하나를 띄어다가 복제를 하면 뭐 복제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 세포 하나가 다 다세포 동물인 거예요. 다세포 동물의 특징은 뭐냐면 공생공사.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살면 다 그 세포가 다 살고 내가 죽으면 그 세포가 다 죽어.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가 이제 기관을 만들죠. 눈이라고 하는 보는 기관, 귀라는 듣는 기관, 말하는 기관. 이 기능들이 조합을 해서 하나의 생존이라는 목표를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애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령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사령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시스템이니까 그 사령관이 전두연합령이에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두연합령에서 목표를 딱 내려주면 나머지는 일사불란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표 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다세포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군대니까. 그렇죠. 하나의 네. 군대이고 거기에 사령관 누군가 사령관이 있어야 되고 그 사령관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어야 되고 네. 전두연합령의 모든 정보가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네. 그러면 맹목적으로 이제 거기에 몰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몰입의 필수 조건이 목표 설정인데 우리가 스포츠를 보자고요. 월드컵 축구를 해. 그러면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뛴다고요. 그리고 관중들은 환호를 한다고요. 네. 이거는 골에 넣는 목표 설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게임의 룰을 만들고 네. 단지 딱 그 목표에 그냥 매진하는 거에 불과해요. 이해 가세요? 네. 골이라는 목표를 네, 우리가 가지고 스포츠를 할 때 어떤 목표를 하고 그 목표에 다 뛰는 매진하는 거죠. 겁니다. 맹목적으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네. 모든 스포츠가 그러고 게임이 그래요. 우주인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봐. 네. 그러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저게 그럴 수 있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네, 그냥 공놀인데. 그죠? 네. 자기네가 인위적인 목표를 설치하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면 맹목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중요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계속 새기면 마음에 계속 새기면 자동으로 가게 돼 있다. 근데 그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 목표 설정이 나를 움직이는 거여야 돼요. 목표 설정이.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동 목표 설정은 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안 돼요. 내가 복권을 사가지고 그 복권이 당첨되도록 계속 생각한다. 이런 거는 워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상대방을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죠.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네. 이 목표 설정이 이런 원리를 알고 나를 네. 바꾸는 거야. 나를 바꾸는 쪽으로 해서 목표 설정을 하면 내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간절히 바라는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네, 네, 네. 되는지 그리고 그게 작동되는 원리와 안 되는 게 있다. 결국에 네. 나라는 뭐 일종의 어떤 이 다세포 이 군단이 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가능한 목표를 네. 결정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몰입하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